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봉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들이 위성 발사에 한국이 무력 시위를 해서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와 또 대남 전단에 이은 위협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라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에 한국이 광기를 부리며 무력 시위로 정면 도전하는 짓을 감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국가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 과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이같이 연설했는데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격편 대비행 및 타격 훈련을 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위협에 나선 건 분명 좌시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우리 공군은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F-35A와 F-15K 등 주력 전투기 20여 대를 휴전선 인근에 보내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지 반나절 만이었습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을 활용해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해 원점 타격이 가능한 전력 자산이고 F-15K는 스텔스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탑재해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도 전파 교란 없이 평양 주석궁 파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부린 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잇따라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관련 재난 문자가 경기도 등 이 접경 지역에 발송이 되면서 시민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경기 강원 접적 지역에서 식별돼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포착된 건데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로 밀어 분변으로 추정되는 옷물이 봉투에 담긴 채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선 일부는 지상 등에서 수거됐고 나머지는 계속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6일 북한 국방성부상은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수거에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북전단의 맞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이 날아오자 어젯밤 11시 34분쯤 경기 강원 지역엔 재난 문자가 발송돼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재난 문자에는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별 시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밤중 재난 문자에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대피해야 하느냐, 내용이 사실이냐 등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악이라는 이 혹평까지 나오던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야당이 별도 본회의를 열어서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지 여기에 이목이 쏠립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별도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 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막판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금법도 저쪽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기는 했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의장의 약속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를 병행해 22대 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여야 간의 상의, 협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 양측 대치도 정점에 달한 만큼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갖고 21대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루어진 만큼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예고한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마이크가 꺼지자 고성을 질러가며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29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정족 의결수에 17표가 모자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하지만 민주당 등 야 6당은 합동 규탄 대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은 여전히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인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앞서 전해드린 이 정치권 소식 나가기 전에 북한 관련 소식부터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변국들의 대응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타격 훈련을 벌인 것을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그 위험 부담을 또는 국내적 어떤 관심을 밖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비행단이 출격을 했습니다만은 비행 금지 구역 이남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사전에 예고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공격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대비태세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상적인 대응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날카로운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은 저 실패에 따른 본인들의 타격이 그만큼 컸다. 그래서 국내적 어떤 비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주혁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에 대한 어떤 잘못들을 갖다가 전가하기 위한 내용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미 이런 내용들은 예고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전단 배포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체제의 균열이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들은 거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게 핵능력 고도화인데 정찰 위성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런 식의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저게 이제 단순히 수사에 그치는 거냐, 또 어떤 다른 도발을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데 그런 건 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네네. 북한만의 자율적인 공격적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다. 이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면서 시민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26일 이제 대북 전단에 반발하면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에 곧바로 옮긴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것은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당국이 개입해서 대남 전단을 보내는 거로 추정이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국이 아니고 탈북민들 민간 단체가 보내거든요. 네.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사실 부추긴 게 아니고 약간의 관리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죠. 예. 그랬다가 이제 2023년도에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이거 입법적 검토를 해봐라. 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이제 김여정이가 이거 자꾸 보내게 되면 내가 대응하겠다. 예.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대남 전단과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저 말이 국지적인 도발, 큰 도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저희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뒤에 법을 만들어요. 금지법을.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도발을 한 이유를 해칭하는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북한을 도와주는 식의. 예. 그런 식이니까 대응 자체를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전에 2020년도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래서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 앞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는데 직후 대남 전단 살포한 상황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김정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북한이 예고한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근데 이제 이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에 대응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가 우발적 충돌이 확전되는 양상들을 보이는 겁니다. 전 그래서 또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사건 자체가 우발적 충돌로 확전되는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음만 같아서야 저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싶겠습니다만 그 응징이 그 이후에 발생할 확전의 양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 관리가 원천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막고 있어요.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막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추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보내잖아요. 그럼 북한한테 야 너네 당국이 보내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황 관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추김이 없고 여태까지 막아왔거든요.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으로 막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부추긴 게 없는데 왜 그 우리 책임이냐. 이게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라고 하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 판문점 선언이 지금 거의 3월에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국 간에는. 근데 당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먼저 저거 위반하는 거죠. 저희가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게 절대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게 절대 아니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러올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북한이 ICBM을 쏩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거 대북전단 법을 막을 걸 지시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김여정이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한 게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을 해요. 이런 게 과연 상황 관리일까? 이건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민간이 한 거와 북한 정부가 한 것인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중요한 일이 있죠.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었잖아요. 제가 시즌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보면을 보면요. 179가 가결이고요. 부결이 115. 이 무효가 4표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5표 정도가 내가 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표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이에요. 네. 거기다 무소속 한 분하고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황보성 의원까지 하면 딱 115명이거든요. 예. 그럼 부결하고 무효표 합치면 115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5분이 공언한 대로 만약에 그런 내용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범야권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공언한 이후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결과가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내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의원에게 단속 잘했다, 또 설득 잘했다 이렇게 또 칭찬해 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투표 결과다.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특검법이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께도 네. 호소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건 당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범야권에서 지금 이탈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편지 써가면서 설득할 것이 아니고 범야권의 자체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해줬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 모두 실제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그 말은? 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우의 수는 3가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한다는 분들이 찬성을 안 했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정당에서 찬성을 안 했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의 이 3가지 상황 자체가 좀 결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위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멸 의식에 대한 결집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측면들 이건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볼 때 일부 이탈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소위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강고한 결집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기의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내부의 결집 문제를 떠나서 여론과 함께 정확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밝히는 작업들을 21대에도 계속 해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는 측면들을 어떤 남겨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면서도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자, 내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죠.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면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22대에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탈표가 더 나오면서 통과될 가능성, 이거는 뭐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닥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 이탈표 여부를 떠나서 특검법이 이제 다시 발의되겠지만 통과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더 동력을 잃은 거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모수를 보면은 180석에서도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데 더 늘었잖아요. 192석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합시키는 것도 야권에서 어려울 뿐더러 또 하나는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등 뭐 그 청와대 용산의 개입 이런 사실들이 나왔다. 그러면 특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특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갈수록 특검의 동력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사실은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상당수 의원이 동조하는 입장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이 탄핵시켜서 임기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누가 손해를 보죠? 여당에서 거부권이 없어진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과의 협상력은 아예 상실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특검법의 동력은 상실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검법의 동력은 상실됐다고 얘기지만 하고는 있지만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22대 제1호
어떤 당론법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황은 국민의힘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의석수 자체가 지금 17석이지만 8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들은 변동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 수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좀 압축적으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들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높고 또 국회 내 의석 비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이런 징후들이 나왔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국민 여론들이 계속 더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나 재의결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 이후의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의 분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민 여론에 의해서 그 국민의힘 과거 전신당 같은 경우가 분열되고 분당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의 여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교수님, 근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 결과가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건 별도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공수처 같은 경우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검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인사를 다 당했잖아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3의 어떤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통해서 좀 3개월 정도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밝히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제기하는 거죠.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통령실도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나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올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검찰의 기소권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쳐요. 공수처가 만약에 송치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고 넘겼다고 쳐요. 그럼 검찰이 불기소해. 그때 만약에 특검 주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검찰의 기소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검에 명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설계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자, 대통령이 일반적인 본인의 업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이 최상병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김학의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그 수사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여러 가지 행위를 했죠. 안 좋은 행위를. 이규현 부부장검사가 당시에 뭐 허위 서류 작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했어요. 허위 출국 금지. 이거 대통령 책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개헌 문건 관련해서 수사 지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 특검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뭐 어떤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정황이 나와가지고 그런 정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가 무마될 뻔했다.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그건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전화 배통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의 정황적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 그럼 왜 그 다 특검 안 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황이 나오면 또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외압을 했다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또는 경찰 쪽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오면 그때 특검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특검을 갈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경로설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스스로 예를 들면 경로했다는 내용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들이 있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전화통화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전화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고문이요. 이 초선 당선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서 논란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3년은 길다. 뭐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특검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당내 영향력이 있는 이 상임 고문이 정치인들 앞에서 직접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 상황. 이게 이제 아까 특검하고 쭉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특검을 하건 법안 위반을 하건 국정조사를 하건 혈안질을 하건 이제 앞으로는 다 탄핵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럼 탄핵을 하려는 이유라는 게 사실 어떤 전제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법령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고 있은 다음에 탄핵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탄핵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건 탄핵 끼워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의 하나가 최성병 특검이고 그럼 탄핵하려는 이유는 뭐냐? 그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3년이면 너무 길죠. 비선거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또는 대선 후보 자격 상실되지 않는 용 뭐 이런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라는 주문 자체가 교장님의 훈화 내용으로도 부적절하지만 만약에 적절한 내용을 한다 하시더라도 글쎄 당선인들 앞에서 이 1인 독립기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현재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잇따른 거부권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핵심은 헌법 조항에 65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하나의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계속 더 어떤 축적시켜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8월 2일 날 작년 8월 2일 날 세통의 전화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첩된 자료가 다시 회수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거 정황 증거입니다만 그렇다면 대통령의 통화 내용 자체가 일종의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아닐 거라는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전화 통화한 정황들이 있고 또 요즘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정황들은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한 의혹들이 있는데 그 개입은 왜 했을 거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자 하는 측면이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제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무슨 패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한 것 같다가 패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치국가에서 나올 발언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하는 거죠. 근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유가 발견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탄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하야해라 이런 주장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근데 탄핵이라는 건 법률적인 주장이잖아요.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여러 행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탄핵을 운운해도 될 것을 이게 순서가 바뀐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탄핵에 껴 맞춰진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아요. 모든 정당한 행위일지라도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하신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정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정황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한 특검을 받지 않으니 수사를 않으니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신 말씀 보면은 3년은 길다. 단축시켜야 된다. 그건 조국 혁신단 당대표가 한 얘기고. 탄핵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요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석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 기록 회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건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쯤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 직후인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4분 5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2시 43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13분 43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12시 57분에도 윤 대통령 발신으로 52초간 다시 한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를 전후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임 통보를 받았고 저녁 7시 20분쯤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군검찰로 회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날입니다. 이 장관은 해당 통화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통화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날 이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이정섭 장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공수처의 해병대원 외압 의혹 수사 빨라질 거란 이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공수처의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를 했다고 한 날짜가 8월 2일 아니겠습니까? 그 8월 2일은 바로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했던 기록을 저녁에 되찾아온 그날입니다. 그리고 통화 횟수가 지금 3번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불러서 어떤 내용으로 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어떤 야당 국회의원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서 통화한 사실 자체는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은 뭐 사단장을 빼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내용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신자와 그다음에 송신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화는 자연스러운 거다. 당시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의 전화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직권이 남용이 돼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에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 네, 어떻게 또 이야기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의 매니저 휴대전화에서 사고 당일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녹취가 수사 재판 과정에 아무래도 의미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네, 우리가 그 김호중 씨의 영장 실질 심판에서 그러니까 혐의 사실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인 도피 방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어떤 도피하도록 어떤 자기는 고의가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 도피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매니저에 나온 이 파일,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일 자체는 나왔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김호중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중에 일부 비밀번호만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왜 경찰에는
일부만 전해준 걸로 전했을까요? 아마도 김호중 씨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염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염려가 일부 이해는 되는 것이요. 예.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본래는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네.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탐색하고 압수하도록 조건이 붙어서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정보를 다 살펴봐야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예. 이유로 개괄적 탐색, 그러니까 전부 다 훑어보는 식의 그 디지털 포렌식을 현실적으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김호중 씨 쪽에서는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호중 씨 이제 음주병설 사고 이후에도 공연을 강행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선수건 때문 아니냐 이 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통의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냥 활동을 중지하거나 그렇죠, 자숙을 하죠. 그렇죠. 대체로 그러죠. 그렇죠. 네.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바로 그 주에 이어지는 어떤 공연에 대해서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계속 많은 강행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팬들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였었는데 그것이 예. 작년에 금융감독 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씨가 소속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예. 125억 7천만 원의 선수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금이란 것은 한마디로 부채입니다.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자체가 2022년도에 256억이었고 2023년도에 188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4억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6억 원의 현금 보유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의 경우에는 선수금을 먼저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가 소속한 소속사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네. 예. 매출은 187억인데 수익은 34억이에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125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빚이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어떤 공연을 강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만 육군 훈련병 이 군기의 훈련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 간부 2명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들에 적용될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군 당국에서는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예. 이 두 가지 죄명을 적용해서 이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명을 적용한 것에는 조금 달리 판단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고의범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말 그대로 과실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의에 의한 결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은 과실치사가 아니고 다른 죄명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 경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한강 다리 위에 호텔을 선보였습니다. 통창으로 된 호텔방에서는 사방으로 한강 조망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시죠.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대교 위에 세워진 건물로 들어가자 알록달록 가구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나타나고 안쪽 방에는 통창을 배경으로 놓인 침대가 보입니다. 화장실에서도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사방에 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숙소 어디에서나 한강 주변부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실 천장도 유리로 마감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를 44평 규모의 호텔방으로 리모델링한 한강 전망 호텔이 공개됐습니다. 이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프로포즈 할 때 좋은 뷰를 가진 한강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한 채를 4명이 이용하는 구조라 하루 숙박비는 34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중학교 1학년 딸과 지내는 미혼모 가정이 1호 무료 체험자로 선정됐습니다.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도 이제 자기 방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숙을 하고 가족끼리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식 예약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한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이나 서울시민상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어제부터 식당에서요. 모든 종류의 술을 한 잔만 팔 수 있는 잔술 판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입니다. 잔술 판매 시작이 됐습니다. 소주나 막걸리도 뭐 한 잔만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 건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예 예전에도 조금씩 판매가 가능했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예. 드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 그동안 좀 모호했던 부분, 잔술 팔아도 되는지 팔면 안 되는지 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류명화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그게 다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면허 취소가 되는 그 주류 판매 면허 취소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중에 이제 예외로 이제 뭐 가공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잔술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칵테일 같은 경우, 뭐 생맥주도 우리 그냥 잔으로 마시잖아요. 그런 거 다 괜찮다고 돼 있었는데 그럼 소주나 막걸리는 잔술로 팔아야 되는지 이거 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그렇게 팔아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잔술 근데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잔술 파는 데들이 있어요. 막걸리나 뭐 소주 같은 거. 탑골공원 근처 가면 이제 팔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맥주컵에 소주 파는 게 한 2,000원 정도 하고 막걸리 한 잔에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이게 명확하게 됐으니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소주 한 병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5,000~6,000원 하잖아요. 근데 한 병에 한 7잔 정도 나오니까 따져보면 한 700원에서 한 85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팔지 아니면 좀 더 높여서 팔지 이건 좀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칵테일이나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소주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위생 문제도 좀 신경을 써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불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마시다 남은 거 그거 모아다가 다시 이렇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좀 투명하게 좀 파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 이제 그 잔술용으로만 파는 술을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가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계란, 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7개 생필품 중 5개 품목의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일단 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7개가 있는데요. 우유, 라면, 계란, 밀가루, 설탕, 식용유, 화장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 품목들을 좀 가격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5개가 7개인데 그 중에 5개가 올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계란 가격 같은 게 전달 대비 한 5.1%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설탕, 뭐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이런 거 좀 올랐는데 이런 건 한 0.4%, 0.2%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펩시와 칠성 사이다, 뭐 롯데 칠성 음료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번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가격 인상이 1년 6개월 만이라고 해요.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펩시는 좀 오랜만에 이제 올렸는데요. 보니까 이제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달러 대비 워낙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르면 달러 표시는 그대로 있어도 국내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 4월 수입 물가 보니까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가 리스크, 중동 때문에 이제 유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다 이런 걸 생산하려면 기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 잠깐 좀 잠잠해져가지고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후 위기 때문에 각종 이 음료의 원료가 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국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칠성 오르고 펩시 오르면 결국은 또 코카콜라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이 코카콜라는 매년 이제 한 번씩 이제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안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코카콜라는 지금 LG생활건강에서 지금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밝히는 게 올해는 좀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는 돌고래로도 알려져 있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상갱이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새끼에서만 나타난다는 베넷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회색빛 돌고래들이 초록빛 바다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갱이떼입니다. 무리 가운데 성체 옆에 딱 붙어있는 새끼 상갱이가 보입니다. 어미와 놀이하듯 헤엄을 치고 먹이도 쫓아갑니다.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도 인근에서 태어난 개체로 몸에는 주름이 선명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2주간 나타나는 베넷 주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새끼 상갱이 가운데 가장 어린 개체입니다. 상갱이가 좋아하는 멸치, 숭어 등 먹이원이 다양하고 수심이 낮고 해저 지형이 복잡해 상갱이가 은신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갱이는 돌고래와 달리 머리가 둥글고 등 지느러미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미소를 짓는 듯 입꼬리가 올라가 웃는 돌고래로도 불리는데 국내에선 4년 전 26차례 그쳤던 관측 횟수가 작년엔 320회까지 늘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국가보호종 상갱이의 중요한 서식지로 확인된 만큼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식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갱이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바닷바람이 살벌하죠. 시속 130km가 넘는 사이클론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덮쳤습니다. 폭우와 바람이 강력해서 집과 도로가 잠기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론은 올해 처음 인도양 벵골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37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주택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고 거대한 나무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사이클론 레말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남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방글라데시에서 10명, 인도에서 27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이 물에 빠지거나 건물 등의 붕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의 한 채석장은 폭우에 무너져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만 주택 3만 5천 채가 무너졌고 300만 명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इलेक्ट्रिक पोस्ट भी गिर गया है दिन भर बारिश हुआ इधर में करंट भी अभी तक नहीं है बहुत हम लोगों का बहुत तकलीफ होगा. 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두 나라에서 모두 100만 명이 대피소로 피난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으로 현지 주민 840만여 명이 열악한 위생과 식수 부족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역 앞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으로 이곳을 매주 찾는 한 남자의 사연을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은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현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김원 씨는 이 쪽방촌을 매주 찾고 있습니다. 김 씨의 보냄은 원래 한국국책연구소에서 전국의 강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요. 지난 2010년 여름부터 주말마다 쪽방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진가에게 어떻게 계속 가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다음 주에도 와달라는 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4년째 쪽방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매주마다 방문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특별한 봉사활동은 없고 주로 김 씨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쪽방촌 주민들은 사진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나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물풍선이 터지듯이 몇 시간이고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고마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강릉도 30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아침까지는 호남과 경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과일, 바로 제철을 맞은 참외인데요. 이 참외를 잘만 보관해도 맛이 더 좋아지고 다 먹을 때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외를 이렇게 내부로 잘 감싸서 보관하면 수분이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참외는 냉장 보관했을 때 당도가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꼭 냉장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관하실 때는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참외가 쉽게 무를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